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슬랑아슬랑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수학지 기아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기아 마을에는 이슬이 10번, 이슬이 15번을 심었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이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번에 우리 칠레 부바카르 마을에서 이슬이 6번, 이슬이 7번 수학하는 과정 그리고 수학을 말씀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결론부터 빨리 말해라. 그래서 오늘은 이슬이 10번의 수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헥타르당 약 10.8톤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슬이 6번, 이슬이 7번 이게 한국배잖아요. 헥타르당 10톤이 나왔어요. 10톤이 나왔는데 지금 이슬이 10번이 헥타르당 10톤 이상이 나왔어요. 10.8톤. 그 약간 좀 기분이 나쁜데 한국뼈보다 더 많이 나왔어. 수량이. 이게 결론이고요. 여러분 밑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 정말 벼가 잘 되었다라는 게 보이죠. 마치 한국의 벼 들판? 아니다. 한국의 벼 들판보다 훨씬 더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약 7톤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은 이제 일반 벼, 자포니카를 재배하기 때문에 수량성이 인디카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량 자체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한국이 수량이 7톤 나오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옛날처럼 막 벼 증산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미질 위주로, 밥맛 위주로 바꾸었고요. 그 이유가 워낙 남아도는 쌀이 많아서 정부에서 이 남아도는 쌀의 보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보관 비용만 해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벌써 15년 전부터 우리 정책이 바뀌었어요. 미질 위주로, 밥맛 위주로 바뀌었고요. 그러나 아프리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수량 위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굶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슬이 10번이 헥타르당 10.8톤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 되었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얘기도 조금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이슬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콤바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슬이 10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슬이 10번은 도대체 뭐냐? 이슬이 10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먼저 이슬이 6번과 7번을 한번 볼까요? 이슬이 6번과 7번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벼 품종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RDA 사우스 코리아. RDA가 농촌진흥청이라는 뜻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슬이 6번은 밀양 23호고요. 이슬이 7번은 태백벼입니다. 과거 우리 45년 전에 만들었던 통일형 계통의 벼들이고요. 이슬이 10번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만든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 라이스라는 국제 벼 육종 기구에서 만들었고요. 위치는 뒤에 보면 생류에 있습니다. 여기 생류이라고 써놨죠. 아프리카 라이스 생류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슬이 6번과 7번은 조생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슬이 10번은 중만생종, 숙기가 늦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벼를 보면 벼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 영양 생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숙기간을 나타내는 생식 생장이 있습니다. 이 조생종이라는 것은요, 여기 기본 영양 생장이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쯤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등숙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확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슬이 6번과 7번이 조생종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수확을 했다. 근데 중만생종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기본 영양 생장 기간이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길어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그 긴 만큼 늦게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 영양 생장, 벼가 자라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량을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생종보다는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석 전에 출하하는 조생종은 대부분 수량이 낮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추석 후에 수확하는 벼들은 수량이 높죠. 보통 중생종 혹은 중망생종이 수량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일품벼가 수량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수량이 많이 높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이슬이 10번은 그 소스를 한번 볼까요? 그 엄마 아빠를 봐야 되겠죠. 여기 교배조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배조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육종가들, 벼 육종가들의 어떤 노트에 이 교배조합을 다 표시를 하거든요. 육종가들만 알 수 있는 암호, 그걸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IR 4630-22-2 그리고 슬래시 그리고 IR 31785-58-1-2-3-3 뭐가 아주 복잡죠. 이게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벼는 자식성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벼가 첫째는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엄마는 이렇게 쓰고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이고요. 그리고 교배는 이렇게 곱하기로 하자. 이게 전 세계 공통 약속이고요. 이 그림만 보면 이 앞쪽에 얘가 엄마고 이쪽에 얘가 아빠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엄마를 먼저 써주어야 된다. 그리고 아빠는 나중에 써줘야 된다. 그만큼 이게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교배대에서 나오는 자식을 갖고 우리가 F라고 표현하고요. F1세대, 처음 세대이기 때문에 F1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요 두 개에서 엄마 아빠가 교배대에서 나오는 요 벼, 요게 이제 F1이 되겠죠. 그 F1은 고정세대라고 합니다. 고정세대. 고정세대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이 고정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한글을 잘 보면 키도 똑같고 잎의 모양이라든가 뭐 수량이라든가 모든 형질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 엄마랑 얘 아빠랑 교배를 했을 때 나오는 F1은 고정세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분리를 하겠죠. 뒤에 요게 이제 F2 세대, 후세대에 가면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리세대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양이 다 다릅니다. 키도 다르고 잎의 모양도 다르고요. 줄기의 생김새도 다르고 뭐 도복 저항성도 다르고 수량도 다르고 뭐 심지어는 알맹이의 색깔도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알맹이의 크기, 모양도 다르고요. 그럼 여기에 얘가 좋다. 그 1번이 좋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을 때 자, 육종가가 보고 이제 선발을 합니다. 1번이 좋다 그러면 얘를 끌고 나오겠죠. 그럼 얘를 끌고 나와서 다시 또 분리세대로 들어갑니다. 요게 위에 게 F2니까요. 요거는 F3가 되겠죠. F3 분리세대로 들어가면 다시 여기는 3번이 좋다. 그러면 3번을 또 수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이라 그러죠. 시렉션이라 그러는데요. 시렉션 해서 다시 F4세대로 가고요. 벼는 이렇게 총 쭉쭉 내려가서 보통 F12세대 가야 이게 벼 품종으로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농사를 짓는다면 F12세대로 가려면 12년이 걸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립니다. 벼 품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벼 육종가들이 12년 동안 고생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부분 벼는 이제 열대지방 1년에 적어도 한 3번 혹은 4번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열대지방에 가서 육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IR이라고 써놨는 이곳입니다. IR은 일이라는 뜻인데요.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 미작 연구소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필리핀에 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벼 육종가들이 여기 가서 많은 품종을 만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일벼도 우리가 IR 그 1위에서 만들었죠. 1위에서 교배를 해서 우리 연구진들이 가서 만든 유명한 통일벼가 있고요. 지금도 여기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 1위에서 만든 계통들은 전부 앞에다가 이렇게 IR이라는 게 붙습니다. IR 아까 얘기한 뭐 제가 IR 첫 번째에서 시렉션을 했다. 그 다음에 3세대에 가서는 3번째에서 시렉션 했다. 4세대 가서는 4번째에서 시렉션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육종가들이 이렇게 넘버를 매기거든요. 이게 육종가들의 어떤 암호적인 그런 멤버들을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 이슬이 10번의 교배 조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것을 엄마라 그랬죠. 엄마가 누구냐? 얘 엄마가 이리 국제미장연구소에서 만든 4630번째 계통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째 계통, 그 다음에 2번째 계통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누구냐면 역시 그 1위에서 만들었는 31,785번째,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58번째, 그 다음 세대에는 첫 번째, 그 다음 세대에는 두 번째, 그 다음 세대에는 세 번째, 또 그 다음 세대에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이 엄마와 아빠를 교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배는 예를 들어서 엄마, 교배, 그리고 아빠 이렇게 X자로 표시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서 표시를 해도 된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도 슬래시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이슬이 10의 원래 이름은 조금 복잡죠. WAS 73-B-B-231-4번이다. 야, 이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이름을 계통명으로 복잡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한국말 같아요. 그래서 이슬이가 한국 품종인가? 라고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이슬이가 한국 품종은 아니고요. 조금 애매한데 이슬이가 한국 품종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이 6번과 7번은 한국 품종이고 다른 이슬이 계통들이 계속 많습니다. 여기 지금 10번까지만 제가 나타났는데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11번, 12번 혹은 또 13번 쭉쭉 나옵니다. 계속 이슬이라는 계통들이. 그러면 이슬이는 도대체 뭐냐? 이슬이는요 뭐냐면 이슬아라는 세네갈의 벼 육종 기관이 있습니다. 걔들 이름이 이슬아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아에서 만든 벼 품종의 시리즈는 이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전부 나가는 겁니다. 이슬이가 한국 단어는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국 단어는 아니지만 이슬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 같고요. 또 마치 한국말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친밀하게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벼 육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시 가벼운 사진과 동영상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슬이
10번을 기아마을에서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콤바인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먼저 콤바인으로 수확을 했습니다. 콤바인이 좀 생긴 게 이상하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콤바인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콤바인을 볼 기회가 잘 없을 겁니다. 한국의 콤바인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그림처럼.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요. 이런 콤바인이 또 없어요. 한국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이런 콤바인을 거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이런 콤바인들이 많고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는 대부분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콤바인입니다.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옆모습은 제가 처음에 세네갈 갈 때 들녘에 수확하는 걸 보니까 전부 이런 콤바인만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 구경하지 못했던 콤바인이라서. 참고로 이 콤바인은요, 이름이 이제 클라스 콤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클라스 콤바인이 한국에 없다 보니까 이 콤바인을 부르는 명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클라스 콤바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스 콤바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클러스터 콤바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콤바인에 대한 이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콤바인 앞에 클라스라고 붙는 이 클라스는요, 우리가 클라스가 달라 할 때 그런 클라스가 아니고 이거는 고유 명사입니다. 회사입니다. 회사. 클라스 콤바인을 살펴보면요, 일단 스펠링은 이렇게 써요.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클라스 CLAAS, A가 2번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고요. 농기계 회사고요.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13년에 창립되었고요. 13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으니까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1년 전에 독일에서 벌써 이런 클라스 콤바인을 만들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웬만한 어떤 세계를 바꾼 그런 발견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독일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우리 그 농업계에 보면 비료 있죠. 비료, 그 질소 비료를, 공중 질소를 상업용 농업 비료로 만든 사람도 하버라고 해서요, 1909년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농업이 완전히 막 혁신이 일어났죠. 하버 덕분에. 이 하버도 역시 독일 사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생각났는데요, 핵폭탄에 대한 그 원초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독일 사람이었어요. 말이 나온 김에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릴게요. 바로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는 8월 15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놀란 감독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영화마다 아주 그 대히트를 치고요. 그리고 이 놀란 감독의 발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인 알쓸 별잡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해서 이 오펜하이머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오펜하이머는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계 사람이죠. 맨해튼 계획이라고 그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비밀리에 추진됐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핵무기를 먼저 만드느냐,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만드느냐, 그런 긴박한 순간에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을 그려나가는 영화인데요. 진짜 대단한 영화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역사에 대한 그런 과정이 쭉 나와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이 영화를 개봉을 하면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이 연구진들의 어떤 팀장이죠. 리더가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리더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팀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무기의 어떤 하이 브레인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도 다 독일 사람들이야. 이 독일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참고로 이 오펜하이머가 만든 원자폭탄은 이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플루토늄은 여기 보면 밑에 그림을 보면 마치 공처럼 생긴 여기에 아주 복잡한 전선이 얽혀 있어요. 그 외부에서 동시에 일률적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그 충격파가 저 공 안에 있는 플루토늄을 폭파시켜서 거대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원자폭탄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 과정이 나오니까 저도 이 영화 아주 궁금합니다. 세네갈 가기 전에 꼭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언급하면 전 세계를 뒤바꾼 아주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이제 독일 사람에서 출발하는데, 문제는 이제 독일이 그 당시에 히틀러에 의한 나치 체제였잖아요. 그 나치 체제가 싫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간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미국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이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 클라스 콤바인을 처음에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 회사 존 디어라는 세계에서 가장 1위의 농기계 회사가 있죠. 이 존 디어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콤바인을 더 많이 생산하고, 콤바인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 기계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콤바인은 보면 1930년에 이 클라스라는 독일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이 콤바인의 분류를 보면 크게 분류를 하면요, 한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 콤바인, 이거는 전용형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전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 클라스 콤바인, 이것은 범용형. 자, 이유는요, 한국의 콤바인은 벼를 수확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다. 그 벼에 전문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전용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올라가는 부분에 벼를 베어서 벼를 맨 밑에서 예치를 해서 이 체인부를 통해서 위로 탈곡부로 올리거든요. 여기에 베어서 이 올라가는 게 이게 줄로 되어 있어요. 줄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콤바인 이름 앞에, 전용형 콤바인 이름 앞에는 얘가 이제 5줄을 비면 5조, 6줄을 비면 6조, 7줄을 비면 7조, 이런 명칭이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조 콤바인이다 그러면 벼를 한꺼번에 5줄을 베면서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용형은 반드시 이게 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직파 재배를 하면 안 되고 이항 재배를 해야 줄로 딱 맞출 수 있죠. 여기에는 우리 콤바인은 이항 재배의 전용 콤바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범용형은 뭐냐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베고 나갑니다. 맨 밑에 이게 칼날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괄키 보이시죠? 이게 괄키인데요. 이 괄키가 돌아가면서 위에 밑에서 칼날로 베었는 벼 부분을 막 쓸어 담습니다. 여기서 글자 그대로 범용형이라는 뜻은 아무 작물이나 다 수확이 가능하다. 벼, 밀, 보리, 콩, 심지어는 조까지도 베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든 작물에 어떻게 심었든 관계없이 아주 일반적인, 아주 넓게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이름이 범용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범용형 콤바인,
클라스 콤바인이 훨씬 많겠죠. 이거는 아주 전용, 벼 전용, 그것도 이양 재배 전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근데 이 콤바인이, 우리 콤바인이 좋은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수확 때 손실률이 있는데 그 손실률이 아주 적어요. 그만큼 정교하고 쉽게 말해서 부드럽게 살살 베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떨어지지 않고 전부 알곡이 되어서 그것이 이 수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거기에 반해서 이 범용형은 좀 힘도 좋고요. 모든 걸 막 왁왁왁 끌어모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확할 때 손실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